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광복절 78주년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자세히 짚어봅니다. 대통령실의 여당 전당대회 개입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네, 뉴스 오후 먼저 쇼트 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트랙 광복절 78주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석규, 김영관 애국지사와 함께 입장을 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100명의 독립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면서 자유를 찾아 출발한 여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에겐 광복절, 일본에는 패전일입니다. 일본의 A급 전범들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엔 올해도 일본 유력 정치인들의 참배가 이어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직접 참배는 하지 않았지만 공물을 복납했죠. 우리 외교부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뉴욕에서도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한인 청년단체가 월스트리트를 상징하는 황소상 앞에서 태극기 개양식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애덤스 뉴욕시장은 뉴욕은 미국의 서울이라면서 세계의 금융 수도인 맨해튼에서 국기를 개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두 번째 트랙 가겠습니다. 단체 삭발식입니다. 자, 이곳은 충북 속리산에 위치한 법주사인데요. 자, 준비하시고 밀기 시작하죠. 네. 보기만 해도 시원하게 예. 머리를 확 미는 모습인데 이 친구들 누구예요?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저거. 예. 다름 아니라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했던 독일 대원들입니다. 이 잼버리 행사를 마치고 독일 대원 40여 명이 법주사에서 템플스테이 체험을 했는데요. 체험을 마친 뒤에 8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삭발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스님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를 기원하는 법문을 했는데 여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스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출가를 하겠다. 머리를 그럼 잘라달라 이렇게 네.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 인상 깊었나 봐요. 네. 이 스님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오라라고 했더니 허락까지 싹 받아서 이렇게 단체 삭발식이 진행된 겁니다. 이 독일 대원들 생명에 대한 존중과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기회가 됐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트랙은 고요 속의 댄스입니다. 네. 신앤커 춤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그러면 클럽이 아니라 한강을 가야 됩니다. 한강요? 한강을 가야 돼요. 갑자기 웬 한강요? 자, 보시면 지금 두 손을 막 머리 위로 흔들고 다 같이 뛰고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그젯밤 한강 공원에서 열린 축제 현장입니다. 근데 네. 자세히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음은 들리는데 네. 음악 소리가 없어요. 쿵쿵 하는 음악 소리가 없죠. 예. 이 축제 이름이 한강 무소음 DJ 파티라고 해서요. 음악은 오로지 내 귀에만 저 번쩍번쩍 빛이 나는 헤드셋에서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춤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요즘 같은 더위에 시원한 한강바람 맞으면서 이웃에 피해주지 않으면서 댄스. 그렇죠. 네, 남녀노소 다 같이 어울리고 또 가족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즐기는 게 보기 좋다. 자연과 함께하니까 더욱 신난다 등등인데 저도 다음에 또 저런 행사를 하면 용기를 좀 내볼까 합니다. 같이 가시죠. 네. 네. 네 번째 트랙입니다. 4개월 만에 공개 외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지난 4월 대구 동화사 방문 이후 4개월 만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 공개 외출입니다. 바지에 운동화, 편한 차림이었고요. 생가 입구에 모인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생가에 마련된 추모관에서 분향과 묵념을 한 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둘러봤습니다. 오늘이 어머니 49주기 기일입니다. 또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 생가 방문한 지도 좀 오래돼서 사실은 그 전에
좀 더 일찍 방문하려고 했는데 좀 사정이 있어갖고 조금 늦어졌어요. 최근에 그 친박계 전 의원들 중심으로 TK 출마설 나오는데요.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거기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앞으로 지역 전통시장 방문 등 공개 일정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행보란 분석도 나오는데 앞서 유 변호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과 나를 연관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쇼츠트랙 달려봤고요. 이제 초록방으로 가야죠. 아, 그렇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준비했습니다. 시내 원룸으로 가시죠.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네, 5시엔 뉴스 후 시내 원룸에서 정치권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오늘 공휴일인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을 원룸에서 뵙는 건 처음인데 두 분 다른 데서 좀 호흡 맞춰 보셨죠? 네, 타 방송 라디오를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케미가 어떠세요, 두 분? 찰떡이죠. 아, 찰떡입니까? 예, 김장 브라더스라고 거기서. 아, 그래요? 네, 네. 항상 나오시는 분들이 다 찰떡 케미라고 하시고 꼭 싸우고 가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휴일에 광복절을 배워서 더 뜻깊은 날인데 광복절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위장한 공산 세력 맞서야입니다. 자, 앞서 이 쇼츠 트랙에서도 저희가 전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광복 영웅 오성규, 김영관 애국지사 두 분과 입장을 했고 보시면 배우 유동근 씨가 또 이제 네. 그 시를 또 낭독하는 장면도 있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축사 하고 또 만세삼창도 함께 부르는데 만세삼창 부를 때 윤석열 대통령 내외도 이렇게 손을 번쩍 들어서 네. 만세삼창을 하는 그런 장면도 지금 나가고 있죠.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 가장 주목받는 건 대통령의 경축사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역시 자유를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경축사잖아요. 광복절. 이번에는 좀 경축사라기보다 취임사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촉망라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런 거 좀 의도를 했다 그래요. 대통령실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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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통령 취임사에 있어서도 네. 가장 많이 이렇게 언급된 키워드가 예. 자유였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오늘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자유가 27번 이렇게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예. 자유민주주의도 7번 있었고 네. 그와 또 대비돼서 공산 전체주의라는 말이 6번 있었다고 하고 네. 또 취임사 때는 작년 취임사 때는 자유가 35번 언급되었다고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약식 취임사 같은 예.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요. 네.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지금까지 줄기차게 그 국 내정을 뿐만 아니라 해외 외교까지, 국 외교까지 이 자유를 중심으로 한 자유라는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금 통치 행위를 하고 있다. 네. 국정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한민국이 자유, 인권, 법치를 갖춘 그런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과정 자체가 독립운동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헌법 전문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상임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첫 줄에 나와 있거든요. 예. 우리 대한민국은 그 뿌리가 상임 임시정부란 말인데 네. 그럼 상임 임시정부의 기본적인 정신이 뭔가?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점을 강조했다. 고종이 네. 승한 뒤로 우리 어차피 일본의 그 패망한 일본의 식민지였지만 고종 패만 이후로 더 이상 왕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네.
3.1 만세운동,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에 한성이나 블라디보스톡, 상해 각지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임시정부가 결국은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었는데 네. 그 초대 대통령이 각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다 이승만 대통령이었고요. 나중에 마지막 국무위원회 주석이 된 분이 또 김구 주석이었죠. 네. 그 두 분이 다 공히 자유를 강조하셨고 오늘 그 광복절 그 경축 기념식의 그 주제 영상에서도 네. 이승만 전 대통령, 김구 전 주석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생전에 자유를 강조했던 네. 그 영상과 발언이 그대로 소개가 되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도 대통령께서 밝히고자 하는 메시지는 자유가 있어야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어야 또 번영이 있다는 그런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 국내 그리고 해외에도 전 세계 각국에 전하고자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자유를 강조한 네. 도대체 왜 취임사처럼 들리게 하는 거죠? 제가 볼 네. 때는 그러니까 현안에 대한 것들이 다 총망라가 되어 아니, 있어서 그러니까. 좀 역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대한민국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위치에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왜 대통령이 지금 이 자유에 대한 신념만 강조하다가 끝난 취임사 같은 경축사를 하는지 사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보셨군요. 자, 이 경축사의 또 다른 주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좀 본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겨냥한 발언들이 상당 부분을 할애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하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공산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이 대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단어가 스쳐 지나가요. 소아병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극단적이고 유치하다고. 사실 이게 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가 그렇게 활개를 치고 있죠. 무책임은 활개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 사회나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무책임들은 굉장히 활개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정말로 어떤 전체주의, 어떤 공산주의 세력이 우리 사회에서 활개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사실 아까 뭐 취임사처럼 들렸다라는 거에서도 사실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저는 대통령이 뭔가 객관적이고 지금 정말로 역사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그려나가신 게 아니라 정말로 완전 갇혀 계신 것 같아요. 스스로의 사고에. 굉장히 극단적인 이 사고 속에서 이렇게 우리 사회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정말 적절한가. 정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가 그 안보 불감증이란 말을 우리도 스스로 많이 쓰고 있고 우리도 네. 잘 그렇다고 많이 인지하고 있는데 또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하는 그 스파이들이 있는지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잊고 사는 게 아닌가 싶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실제로 반국가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오늘 제가 기사를 보면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네. 터키 대통령 선거 과정에 지금 집권 세력 측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군가가 야당을 좀 음해하는 그런 딥페이크 기술, AR 기술을 활용한 그런 네. 영상을 만들었답니다. 야당 후보가 마치 그 투르크 계열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게 해서 다수 보수 주류 터키인들이 지금 현 대통령을 지지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기사가 나온 걸 봤거든요. 네. 이 기술이 발달하고 통신수단이 발달을 함에 따라서 더 이 첩보전, 심리전 자체가 더 고도화되고 일상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잊고 살고 그냥 알아도 그냥 그게 뭐 우리한테 뭐 큰 영향을 미치겠어? 네. 라고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고 산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실제로 최근에 우리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이 지령을 받아서 이적행위, 간첩행위를 활동을 한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10년 전,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전교조의 일부 간부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통일운동을 한다면서 김일성을 찬양하고 북한 역사를,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그런 교육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계기 수업을 한 적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 그 북한 체제 자체가 더 우수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아주 국내 상당수 있고 국내 곳곳에 주요 그런 단체를 장악하면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반국가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이 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세력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한 대목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야당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 공산주의 전체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또 진보 행동가로 위장한다라는 발언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오늘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한 발언이 있는데 이것까지 듣고 가겠습니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유신 독재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의심됩니다. 오늘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없었습니다. 극우 유튜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만 있었을 뿐입니다. 네, 좀 센 표현이에요. 대통령이 이제 극우 유튜버 같은 독백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당 수석 대변인의 워딩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이 발언이 너무 황당하니까요.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고 방송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사실 거꾸로 진보주의 행동가나 민주주의 운동가들이 이런 전체주의 세력이었던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전체주의 독재자들이 자유와 정의와 민주주의의 이름을 활용했죠. 그게 훨씬 일반적인 일 아니었나요? 네. 저는 사실 지금의 대통령의 사고 구조가 굉장히 이상한 게, 공산주의 반대하면 자기는 자유의 수호자고 민주주의다. 굉장히 이상한 게, 나치가 유태인 학살하면서 공산주의자들도 학살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치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완전한 가장 최악의 전체주의, 그 나치가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그냥 공산주의 반대하니까, 공산주의 때려잡을 거니까 나는 민주주의야? 그렇지 않죠. 그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자유는 힘없는 사람들의 자유죠. 그렇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자유롭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힘없는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나와는 다르지만 여러 다양성들의 그런 어떤 자유들을 보장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사고 속에서는 그냥 나와 조금 다른 생각, 나를 비판해? 나와 다른 정치적인 입장과 그런 나를 비판하는 당이야? 그러면 그냥 다 무슨 전체주의, 공산주의니 이런 식으로 때려잡아야 된다는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예전에 그런 어떤 전체주의적인 독재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 구조와 훨씬 더 결이 비슷한 그런 어떤 사고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반박을 하실까요? 네.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사실 공산 전체주의라고 표현했지만 북한을 추종한다. 우리 국내로 좁혀서 보면 그럴 수 있겠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인권이나 민주주의, 진보로 위장을 해 있다고 말씀을 하신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상당 부분이 아니라 좀 적지만 소수이지만 인권을 내세우거나 민주화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진보를 내표방하는 이런 분들 중에는 사실 알고 보면 북한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진짜 알게 모르게 섞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 그런 걸 더 조심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했는데 네. 어떻게 만든 나라이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여정이 독립의 과정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결국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오늘날 이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도 자유를 기치로 한 이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 안에 정말 곰팡이처럼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그런 일부의 그런 북한 추종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그들을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같이 해야 우리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당연히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력이 이제 일부 있다라고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늘 이제 그런 행동가들로 위장한다라는 표현이 일종의 어떤 야당 입장에서는 좀 편가르기 아니냐, 갈라치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또 하고 있잖아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종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종북이란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보수정당?
보수 언론? 아닙니다. 누군가요? 민주노동당 내에 지금 심상정과 돌아가신 노회찬 전 의원 같은 분들이 하신 말씀이세요. 네. 원래 민주노동당 자체가 90년대 민주노조 건설 과정에서 그 노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치 세력화를 해서 만든 게 민주노동당이었거든요. 사실 노동자의 정당입니다. 노동자의 정당. 이게 무슨 그 친북 정당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노동자들의 정당인 민주노동당에 친북 세력들이 스멀스멀 이렇게 스며 들어와서 그 당을 장악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애초 이 당을 만들었던 원조 노동자 당을 만들었던 그 세력들, 그 중심 인물이 할 수 있는 심상정, 노회찬 이런 분들이 우리 당 안에 종북 세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진보 진영 내에서 그런 네. 표현을 또 꺼낸 겁니다. 네. 진보 진영 내에서 우리 진보를 가장한 종북 세력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종북 논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장 사실 의원님도 근데 말씀하시죠. 어디에 있는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의 종북이든 뭐 그런 게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게 아니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전체주의와 자유에 대한 억압과 무책임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이야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주의성과 이런 어떤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에 대한 그런 반성이나 성찰, 그런 어떤 역사인식은 1도 없는 게 지금 사실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런 비판들을 하는 걸 가지고 이런 무슨 뭐 폐륜적인 공작이네, 뭐 전체주의네 이런 식으로 이런 발상과 특히나 이렇게 대단한 어떤 건축사에서 이 정도의 분량으로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 조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또 이제 경축식에서 오랜만에 만났어요. 역시나 대화는 안 하고 악수만 했는데 이 두 분은 이제 대화를 할 기회가 언제 또 옵니까, 장 의원님? 제 생각엔 영원히 안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이렇게 사고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는 그냥 무슨 뭐 범죄 혐의자하고 안 한다고 했었나요? 하여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약간 무슨 공산 전체주의자까지 돼버리는 그런 수준의 이 인식 속에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랑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저는 기대가 아예 안 돼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건 아닌 거잖아요. 이 공산 그렇죠. 전체주의 세력들이. 아니 우리 사회에 그 아닙니까? 종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네. 민주노동당이 종북 세력에 장악이 돼서 이후에 여러 세력과 결합을 해서 통합진보당이 되거든요. 네. 결국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 심판을 받아서 해산되었습니다. 네. 종북 세력이 장악해서 종북 세력으로 인정을 한 거고 법원이.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 제도 정치권 안에 종북 세력들이 아주 가깝게 들어와 있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대화를 후신들이 하려면 후잔재들이 지금 없다고 말하면 넌센스인 거죠. 일부 존재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떠한 식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광복절인 만큼 그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일본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다만 또 오늘 그 일본 정치인들이 또 야스쿠니 참배하고 해서 또 우리 정부가 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 경축식이 끝난 후에 이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향년 92세로 별세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경축식을 마치고 임종을 지켰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은 용산 대통령실 출입하는 최수영 기자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 기자에게 좀 물어볼게요. 최 기자, 그 윤 대통령이 경축식 직후에 바로 병원으로 이동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서 경축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고 곧바로 부친이 입원해 있던 서울대 병원으로 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부친의 임종을 지켰다고 전했습니다. 윤 교수는 향년 92세 일기로 별세했는데요. 최근 노환의 지병이 겹치면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국정공백이 없도록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면서 조화와 조문을 사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랜 기간 윤 교수가 교단에 몸담은 만큼 학계와 지인들의 최소한의 조문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기중 명예교수는 연세대 경제학과와 일본 히토스바시대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제학 분야에서 공로를 세운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윤 교수는 윤 대통령의 자유주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사흘 뒤에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장례 일정도 좀 있어서 윤 대통령 방미 일정에 변동이 있습니까? 현지 시간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례 일정 때문에 출발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출국 시간이 일부 늦춰지는 거라 18일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 자체가 변동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차려졌습니다. 가족장이지만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주요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의 조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직 대통령의 재임 중에 붙인 상은 처음입니다. 2019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친 강헌옥 여사가 별세한 이후 두 번째 현직 대통령 부모상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진다고 하고요. 국회에서도 조문을 따로 가시나요? 어떻게?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국내임은 지도부가 오늘 5시쯤에 조문을 간다고 제가. 방송 전에 이제 기사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예. 당 지도부는 그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로 그 합동 조문을 하는 것으로 저 기사를 보았고요. 네. 저희 당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는지는 그건 저희도 뭐 당에 좀 그 지침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어디까지 또 이 조문을 확대할지 그것도 가족장으로 하겠다고 예. 대통령실에서 밝혔기 때문에 네. 아마 조문을 좀 최소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강수석의 전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속의 전화가 논란이 되는 건데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이었죠. 지금은 아니고 이 강신업 변호사가 당대표 선거에 이제 도전장을 내밀려고 하니까 강승규 수석이 강 변호사의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좀 출마 안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다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VIP 대통령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좀 출마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강 수석은 지인과의 개인적인 대화로 내가 얘기를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또 강신업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것이라서 잘못됐다 이렇게 또 입장을 냈어요. 당사자는 선거 개입이라고 느꼈다는 건데 이게 선거 개입입니까? 개인적인 전화입니까? 아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데 무슨 개인적인 전화입니까? 개인적으로 보통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요? 특히나 대통령의 수석이 네. 그것도 아주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여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오다를 내리는 건데 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 당무와 이런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죠. 근데 저는 사실 오히려 주목되는 게 이게 그냥 단순한 선거 개입을 넘어서 사실 선거 개입도 다른 의도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전당대회가 너무 혼탁해지니까 네.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아.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나 협의는 네. 할 수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V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윤석열 사당화를 위한 네. 전당대회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전화의 이 내용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거라서 단순한 선거 개입이 아니라 선거 개입이 목적이 윤석열 사당화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그런 통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쨌든 직책이 있으니까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직책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했다면 뭐 개인적인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당사자는 좀 부담을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사회 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네. 일종의 그 대외 협력, 네. 그 대국민 소통 이런 업무를 하는 기능을 맡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름 그대로 시민사회라든지 네. 아니면 그 종교단체 아니면 국민들이 제안하는 대통령실이 직접 제안하는 민원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당의 이제 전당대회를 두고 이 대통령 부인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는 분이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되는 발언들을 이렇게 또 자주 하시는 분이 예. 전당대회에 나오는 게
여러 가지로 좀 뭐 적절한지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네. 최민석 수석은 그런 이야기를 이 시중의 여론들을 듣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또 여러 곳으로 또 전달하는 그런 기능도 할 텐데 뭐 당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도 오고 또 당으로 전달하기도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지인에게 좀 애둘러 표현한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강천명 의원 사당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당화를 한다면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당 지도부에 들어오면 사당화 중에도 극사당화가 되는 거겠죠. 정말 모든 걸 대통령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행동하는 분들이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이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뭐 그거는 의견을 했다고 뭐 국민의힘 사당화가 당원들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또 걸러낼 수 있는,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과도하게 좀 대통령을 오히려 엄호하는 이런 분이 우리 당의 지도부에 들어가는 것도 오히려 뭐 그대로 두면 사당화일 텐데 오히려 네. 만류했다는 것 자체가 뭐 사당화를 위해서는 아니고 예. 오히려 그 당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 너무 좀 극단적인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굳이 이렇게 당 지도부에 들어오는 게 안 좋지 않냐는 시중의 여론을 뭐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전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맹종한다고 사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당내 민주주의가 깨졌을 때 사당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당내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너 출마해. 출마하지 마. 왜 너 마음에 안 들어? 다음 총선에 도움 안 돼. 도움 돼. 이거를 왜 대통령실 수석이 해요? 그게 정말 옛날 독재자들이나 하던 일들을 사실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이 한 거죠. 그게 정확하게 드러난 거고요. 이거.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강신업 변호사가 출마를 했죠. 결국 했다가 이제 컷오프가 돼서 그 후에 뭐 탈당하겠다 뭐 이런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찰떡 케미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공휴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 모든 이슈를 풀어봅니다. 이슈 언박싱. 오늘 풀어볼 얘기는요. 구급차가 잼버리 짐차 물음표입니다. 자, 바로 보시죠. 이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119 구급차에 이제 짐을 싣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잼버리가 끝나고 대전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베트남 대원들이 퇴소하는 과정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구급차로 짐을 옮겨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한 번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요. 구급차가 기숙사 앞에서 버스가 있는 곳까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요새 말로 하는 짐 셔틀을 한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이제 한 시민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사진과 글을 올렸고요. 어제 국민신문고 민원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경찰이 오늘 수사에 착수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일단 대전 소방본부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안전예방 차원이었다. 행정안전부 직원이 짐을 옮겨줄 수 있냐고 문의를 했고 버스가 기숙사에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는데 도로가 좁아서 학생들이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선의로 짐만 옮겨준 거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자, 이 선의라는 거 말은 좋습니다만 정해진 법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스카우트 대원 퇴소하는 것까지도 준비가 부족해서 구급차를 이삿짐차처럼 썼다는 비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는 119 구급차가 콜벤이냐 성명서를 냈습니다. 자, 이렇게 대회는 끝났지만 부실 잼버리 여파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잼버리의 마지막을 장식한 K-팝 콘서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죠. 하지만 잔디 망가지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축구 팬들의 우려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혼자서 이제 1인 시위에 나선 축구 팬도 있었고요. 왜냐하면은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가 서울시설관리공단이 2년 전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새로 깐 잔디거든요. 국가대표팀 경기도 서울에서 많이 진행을 하니까요. 유럽에서도 쓰는 하이브리드 잔디입니다. 아무튼 그간 엄청 공을 들인 그런 잔디인 거죠. 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내일 모레죠. 17일까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를
긴급 복구한다고 전했습니다. 무대 설치로 인해서 손상된 잔디를 중심으로 긴급 복구를 마무리를 하고 19일 열리는 프로축구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할 거라는 겁니다. 자, 또 이후에도 잔디 상태를 추가로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추가 복구 작업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 뭐가 들어가죠? 돈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잼버리는 끝났고 뭐가 문제였는지 따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시간입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다고 하고 야당에서는 국정조사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번에는 정말 흐지부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가 화장실 청소하러 다니는 장면이 또 나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늘 이슈 언박싱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큐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범죄선양꾼 이대우 동대문 경찰서 수사과장 그리고 신변보호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없는 사이에 신변보호라고 이름을 별명을 지으셨더라고요. 네. 앞으로 이렇게 잘 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범죄선양꾼이 나오셨으니까 이 얘기를 좀 준비를 했어요. 광복절 되면 이제 경찰들이 긴장하는 사건이죠. 시민들도 괴롭고요. 네. 도로에 나타나는 오토바이 폭주종 얘기입니다. 영상부터 좀 보여주십시오. 뭐 오늘 새벽부터 어제 밤부터 네. 오늘 새벽까지 폭주적이 막 점령했어요. 보시면 폭죽도 터뜨리고 둥글게 돕니다. 강강수월래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차들 어떻게 다니라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 저런 거 보면은 지금 교통경찰관들하고 예. 지역경찰관들이 지금 제일 고생하거든요. 그렇죠. 저런 상황에서요. 예. 아, 저런 거 보면 바로 입에서 욕 나옵니다. KXX. 알겠습니다. 아,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XX까지 해주셔서 네. 다행스럽게는 앞으로는 이제 앞에 그것도 그냥 XXX 이렇게 해주세요. 아, 그렇습니까? 방송용으로.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이거는 보시면 빠르게 달리는 게 아니고 천천히 달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네 영사님. 네. 저런 이제 행위는요. 네. 그 도로교통법 46조에 의해서 예.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렇게 그 운전자들이 줄을 지어서 예. 앞뒤로 줄을 지으거나 막 좌우 천천히 맞고 달리는 예, 거잖아요. 지금. 저렇게 이제 난폭 운전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런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요. 예.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들어봤지만 소리를 키워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이게 소음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많은 시민분들이 밤새 고통을 겪으시니까 소음 수준을 한번 저희가 느껴보게 한번 좀 틀어주십시오. 이게 지금 한 대 소리예요. 네. 이렇게 이 지나가는 이 소리가 지금 이 소리가 동시에 그냥 몇십 대가 막 지나간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주무시는 시민분들 입장에선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소음 단속 기준도 지금 바뀐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7월부터 예. 환경부가 단속 기준을 강화를 했는데요. 예. 이제 기존에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네. 105데시벨, 그러니까 네. 105데시벨 하면 잘 모르시겠는데 네. 저런 소음 기준, 저런 소음 불법 개조한 예. 소음기의 그 데시벨이 네. 120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근데 120이면은 여객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기차가 100 정도 데시벨이니까 아. 이게 단속하는 거는 이제 기차보다 조금 더 높은 예. 105데시벨이고 네. 뭐 모델별로 단속 기준을 좀 다르게 해서 그냥 음식 배달용으로 쓰는 그 중소형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예. 그보다 좀 더 낮은 90에서 95데시벨 요 정도까지만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 개조하면은 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지금 있고요.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불법 개조 소음기는 여객기 소음 수준인데 저기 이제 폭주족들이 불법 개조를 하고 달리면 여객기 몇십 대가 달리는 소음 수준이 이제 밤에 발생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경찰이 자, 뭐 이게 이런저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 단속을 합니다. 집중 단속한다고 예고를 해도 폭주족들이 거리로 막 쏟아져 나온 것이고 시민들이 막 112 신고도 하고 그런 상황이 어제 밤에 펼쳐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신고도 엄청 많았고 예. 이제 단속도 뭐 굉장히 많았는데 예. 그 중에서 신고건을 보면은 충남, 천안, 동남 경찰서에서는 예.
와, 무려 200건. 그러니까 당일 광복절 당일 새벽까지 이제 폭주족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무려 신고가 200건에 이르렀다고 하고요. 네. 이 대구경찰청에서는 네. 이제 뭐 아무래도 기존에도 여기서 많이 폭주족들이 다녔으니까 예, 대구에서 예. 사건이 발생했던 적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주요 집결지 12곳에 뭐 사이카, 뭐 기동대, 교통범죄수사팀 이렇게 네. 주요 인력들을 183명 예. 이렇게 배치를 하고 네. 또 뭐 오토바이, 경찰 오토바이 등 네. 뭐 73대를 또 네. 배치해서 집중 단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제 한 100건 정도 또 적발을 했던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고. 자, 권재선 양군. 이거 이 폭주족 단속 현장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저는 수사 형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폭주족 현장에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 이제 저기에 직접 관여되는 부서들이 아까도 예. 이야기했지만 교통경찰, 교통경찰관, 예. 그다음에 지역경찰관들 예. 이분들이 최일선에서 예.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광복절뿐만 아니라 이제 3.1절에도 이런 경우들이 꽤 발생을 하잖아요. 예. 이게 잡고 보면 네. 왜 그런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이야기를 좀 전에 들으신 게 있습니까? 폭주족 전담했던 경찰관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예. 그 당시에 검거됐던 그 폭주족들 입에서 예. 뭐 이렇게 뭐 광복절, 뭐 독립을 위해서 네. 뭐 그런 기분에서 뭐 이렇게 폭주를 했다는 말은 들어본 예.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광복이랑 폭주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런 게 이제 자신들의 이제 삐뚤어진 해방감이라든지 예. 뭐 그런 뭐랄까 일탈 문화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예.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보면 영상 보면 굉장히 빨리 달리잖아요. 그리고 위협적으로 달리잖아요. 그러면 이 단속하는 경찰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단속하기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차량으로 추적하는 경우에 예. 저거는 이륜 차량이다 보니까 예. 그 차도를 달리지 않고 막 지그재그로 막 골목길로 올라가고 인도로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른 시민들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추격하는 과정에서 저 사람들이 또 다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현장에서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번호판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주변 CCTV를 분석해가지고 예. 이후에 예. 이제 추적해가지고 예. 검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잡기도 하지만 네네. 그것이 굉장히 위험할 때는 CCTV라든가 뭐 경찰차의 이제 블랙박스 이런 것들을 네네. 활용해서 추후에도 맞습니다. 이제 수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그런 거를 악용하고 저렇게 폭주에 계속 나서는 게 아닐까요? 나를 못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자기들은 예. 일부 번호판도 없이 번호판도 이렇게, 없이 나오는 경우도 없이 하는 그 폭주족도 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못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이 폭주족들이 활동하는 게 네. SNS라든지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네. 그 폭주족들이 이용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체증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게 뭐 글쎄요 옛날 뭐 90년대보다는 폭주 옛날 막 서울에서도 엄청 하고 그랬으니까 네. 그때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아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는 처벌이 좀 약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때요? 네, 처벌이? 그렇기도 하고 예. 심지어 예. 작년에 네. 지난해 광복절에 대구에서 작년 광복절에 네, 지난해 예. 대구에서 이제 이런 폭주족 단속을 해야겠다라고 예. 해서 이제 검문소를 설치하고 예. 폭주족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때 뭐 A군이라고 지칭을 하자면 예. 이 A군이 그 검문소를 빠르게 통과를 하면서 예. 그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을 치면서 도주했던 사건이 작년에 있었군요. 네, 이게 경찰관이 어쨌든 오토바이에 치여서 넘어졌기 때문에 예. 넘어지고 뭐 그 과정에 다쳤기 때문에 예.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로 예. 적용이 돼서 네. 재판에 넘겨졌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니 어떻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네,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거는 저도 예. 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재판부에서는 경찰관 부상이 뭐 다행히도 비교적 예. 경미했고 예. 그리고 이 A군이 예. 미성년자였다. 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를 했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군요. 예, 이게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예. 왜냐하면 사실은 목숨을 걸고 검문소에서 예.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냥 경찰을 밀고 지나갔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목숨이 위험할 수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더 적게 다쳤다라고 해서 이런 네. 굉장히 예. 경찰 인력에 예.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다쳐도 이렇게 뭐 나를 친 사람은 집행유예로 그냥 쉽게 나올 수가 있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사기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좀 더 엄정하게 좀 합당하게 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검거하더라도 이제 대부분 경범죄 처벌이 내려져서 이게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 자, 범죄 사냥꾼이 네. 좀 들으시면서 조금 열을 받으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니 어떻게 해야 그 됩니까? 폭식 자신들도 예. 그런 구조 변경이라든지 소음기를 떼고 예. 엄청나게 그 소음을 발생하면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주목받아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인해서 처벌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소음기만 이렇게 뗀다고 그래도 구조 변경만 해도 네. 자동차관리법으로 해가지고 예.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그 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런 걸 감수하고 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정말 삐뚤어진 어떤 일탈 문화가 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경찰력들이 지금 낭비가 되는 그렇죠. 거죠. 낭비가 예. 되고 있죠. 그러면 실제 우리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네. 또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하지 말아야 할, 사라져야 할 그런 예.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이제 사자와 동물원 얘기를 좀 네.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재밌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제 이제 동물원도 아닌 농장에서 사자가 탈출했다는 얘기 네. 뉴스 보셨죠, 두 네. 분 다? 예. 이제 사살이 돼서 또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 사순이처럼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동물들이 또 있습니다.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 너무 말라서 갈비가 이제 드러나 있던 이제 갈비 사자 네. 있었는데 원래 있던 곳이 부경 동물원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갈비 사자는 다행히 이제 다른 동물원으로 갔죠. 그래서 네. 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지금 이 부경 동물원이라는 곳이 지난 12일부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동물이 남아 있는 거죠. 뭐 사자, 호랑이, 흑표범, 뭐 양, 거북이 등 한 수십 마리 정도가 아직도 이 동물원에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일단 동물단체가 지금 후원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신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만 봐도 지금 예. 동물원이라고 할 수 없고 거의 동물들이 갇혀 있는 상태, 방치돼 있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거의 예. 동물들이 굉장히 말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폐지하기 전에 이미 동물 학대 논란으로 보도가 되었고 예. 부경 동물원이 결국에는 문을 닫았는데 예. 이 시민들이 폐쇄 요구를 했지만 폐쇄하고 나니까 더욱더 뭐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동물들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뭐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둘째치고라도 동물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리고 이 수사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청주 동물원으로 갔지만 예. 나머지 동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 그래서 갈비 사자의 네. 딸도 아직 그 동물원에 있다는 보도도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수사자가 간 뒤에 예. 그 안에 원래 있던 그 장소로 예.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이거는 거의 동물 다시 학대 논란이 결코 네.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김혜라 부산 동물학대 방지연합 대표하고 제작진이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염소 같은 경우도 너무 말라 있었고요. 완전 등가죽이 사자처럼 들어붙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저희가 먹이 주기 체험이 있어서 먹이를 줬을 때 너무 막 환장하더니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먹더라고요. 동물원 대표 측은 재정난이 심하기 때문에 유상으로 이제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동물원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제 김혜라 대표의 말은 이제 동물원 측이 이제 재정난이 지금 워낙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이제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일단 이 동물들을 유상으로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네.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상으로 분양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부경 동물원 측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대로 가면 이제 진짜로 동물들이 굶어 죽을 수 있어서 어디로 보내긴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동물 처분과 관련해서 예. 그쪽 대표는 예. 현재 동물원에 있는 그 흑표범, 호랑이, 원숭이
한 100마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이제 분양을 추진 중인 약 30-40마리를 예. 울산 등지 민간 동물원에 예. 분양하기 위해서 접촉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동물원을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동물원 폐쇄 후에 수용 중인 그 동물이 생존할 수 있도록 먹이를 지속적으로 예. 공급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현재 그 대표는 그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먹잇값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그 많은 동물을 예. 그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지금 먹이도 이제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동물원이 민간 동물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자체 등에서 좀 개입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은 지자체에서 당장 예. 뭐 개입을 해서 뭐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 지원한다던가 이렇게 예.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거는 개인 소유여서?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사적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예. 동물 자체가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예. 한 차례 동물 학대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예. 사실은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있는지를 예. 조사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동물보호법 위반이 있다면 예. 그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예. 다음 처분을 할 수 있을 텐데 예. 당장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는 예.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 뭐 어떤 걸 할 수는 없다라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동물원이 그 굉장히 한 2, 3년 동안 굉장히 네. 운영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글쎄요, 좀 지자체 그리고 뭐 많은 시민들이 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동물들을 죽게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에 가보고 들어보고 만나보는 코너죠. 이대보니 최보니 최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최보니.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해보니? 근데 그거 물어보기 전에 반응이 좀 어제 어땠습니까? 어제 반응이요? 예. 어저께 그 이제 이대보니의 반응. 댓글들 좀 봤는데 예. 대부분 이제 여도연 보니 어디 갔냐 아. 하고 반응들이 있어서 예. 여도연 보니는 이제 그만해 보니 하고 예. 이제 간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마음이 상한 거 아니죠? 이제 최규진 본인을 더 각인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보니? 네, 저 오늘 주제는 네. 이 아이템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걸 예. 좀 준비해봤는데요. 예, 오늘 광복절. 오늘 주제와 좀 연관이 있는 준비를 많이 예. 하는 거 보니까 위기감을 많이 느끼나 봐요. 예, 치고 올라갈 기회만 노리고 예. 있습니다. 자, 치고 오늘 올라갈 것 같습니다. 과연 뭘 했을까요, 제가? 오늘 주제는 예. 복원해 보니입니다. 복원해 보니 네. 태극기를 복원해 보니 광복절 관련 뭔가를 복원했군요. 뭘 복원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이 광복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흐릿하게 남아있는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가들 이 사진을 AI로 최신 기술의 힘으로 동영상으로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이제 어떻게 복원했는지 한번 알아보고 왔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뜻깊은 본의를 하고 왔네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호남까지 와가지고 뭐 하는 본? 뭔데요 이거? 무슨 본이에요? 어저께 나만 퇴근 못 해보니 했는데 광복절에도 내가 보니 찍고 있다 내가 진짜. 그 어저께 혹시 댓글 봤어요? 첫 회? 봤어요. 조연이 없었던데. 그거 알아요? 여덟 보니 이거 힘들어서 그만둔 거야. 저는 지금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올해는 특별한 전시와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와 애국지사에 숭고한 정신이 깃든 독립기념관. 곳곳이 태극기로 수놓인 가운데 아이의 손을 잡고 이곳을 찾은 시민들이 많습니다. 여기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광복절? 광복절. 오늘 광복절 뭐 하는 날이에요? 아직? 광복된 날. 광복된 날이래 어머님이. 그리고 한켠에 마련된 조형물. 그 안에는 우리에게 흐릿한 사진 속 유관순 열사가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내가 만세를 외친 것은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습니다. 1920년 9월 28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했던 유관순 열사.
우리가 기억하는 유 열사는 형무소에서 죄수복을 입고 찍었던 사진 이 한 장뿐입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뿐이었던 이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 생생한 컬러 영상으로 복원됐습니다. 저게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눈동자가 따라서 움직여요. 저게 보면 사람 표정 짓듯이 약간 살아있는 것처럼 신기하게 만들어놨다. 누구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 도시락 볶다 터뜨려. 맞아요. 100여 년 전 사진을 엊그제처럼 복원한 건 바로 AI 인공지능 기술 덕분입니다. 이 독립운동가의 영상 어떻게 복원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흑백으로 된 아날로그 사진의 화질을 디지털로 선명하게 만듭니다. 유관순 열사의 사진 위에 일제가 손으로 쓴 수영 번호를 지우는 것도 AI가 맞습니다. 인물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찍히지 않았던 왼팔의 모습은 주변 환경에 맞춰 복원했습니다. 저희 인페인팅 기술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지우는 AI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영 번호가 있는데 사실 기록물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 부분 제거하는 그런 기술을 썼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수영인이라서 사진을 이렇게 예쁘게 찍은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찍다 보니 오른쪽으로 인물이 치우쳐져 있는데 없던 부분들을 AI 기술을 이용해서 더 새롭게 만들고 인물이 가운데로 오도록 만들었고요. 형태가 완성되면 당시 시대상을 반영 고증해 색상을 입히고 립싱크 영상을 만듭니다. 남아있지 않는 목소리만큼은 전문 성우들의 힘을 빌리지만 완성된 영상 속 독립운동가의 모습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앞서 지난 3.1절에도 당시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가들의 흑백 사진을 컬러로 복원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을 우리는 이제 더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독립기념관 측은 AI 기술이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전시 문화도 바꿔놓을 것이라며 반깁니다. 사진으로 보면 그 상태가 정적이잖아요. 근데 독립운동은 정적이 아니라 정말 일본을 상대로 해서 싸웠던 그런 좀 힘을 느껴야 되죠. 끝났습니다. 끝. 촬영 끝. 퇴근해보니. 퇴근해보니. 가자. 하지만 퇴근 못하고 여기 왔다는 거. 스튜디오로 왔다는 거. 신기하고 퇴근 안 AI 동영상으로 복원한 걸 보니까 독립운동가 활동이 좀 생생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런 역사적인 이벤트에서 좀 이런 복원 기술이 빛이 발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달에도 한 식품업체가 진행한 이제 학생 독립운동가를 위한 세상에서 가장 늦은 졸업식이라는 영상이 최근 공개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독립운동에 가담해서 연루됐다는 이유로 일제 당국에 의해서 부당한 징계를 받아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학생 독립운동가를 위해 마련한 일종의 명예 졸업식 캠페인입니다. 아, 그래요? 네, 복원 가능한 사진 자료가 있는 94명을 명예 졸업식 대상으로 선정해서 이 AI가 작업을 해서 졸업 당시의 모습을 복원한 사진을 졸업 앨범으로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행사였던 겁니다. 예.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 해당 영상 오늘 오전까지 198만 명이 봤습니다. 네. 광복 이제 78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입니다. 독립운동의 의미 또 역사를 다시 선명하게 기억하고 되새기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규진 본인은 여도현 본의와는 다른 또 다른 개성과 그런 힘이 있네요. 저는 팬이 됐습니다. 네. 진규 규진? 그래서 알겠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애들이 불리게.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유종근, 유관순. 유관순. 기억이 안 나네.
네,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죠. 네, 광복절 특집으로 네. 새 노래 네.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핫. 예, 모셨습니다. 할 줄 몰랐죠, 내가? 네. 전민기 빅데이터 전문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예, 이렇게 하실 거면 딱 질르시지 왜? 네. 아니 저는 근데 이거 네. 작가님이 아이디어 줬는데 예. 저는 워우워우가 더 네.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노래 안 틀어준다 그래서 그냥 앞으로 이거 하시죠. 아무튼 네. 핫한 키워드, 뜨거운 키워드 시작할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라방입니다. 라방. 네, 연관어도 쭉 뜨죠. 예. 뭐 카메라, 팬, 그다음에 뭐 연예인들 이름들 보이고요. 예. 그 라방 혹시 두 분 해본 적 있으세요? 해보진 저는- 않았는데 저는 아까 이 얘기했다가 이제 작가한테 굉장히 혼났는데 네. 솔직히 저는 라방이 라면 먹는 방송인 줄 알았어요. 먹방처럼. 나는 강호동 씨가 라방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네. 라면을 먹나 보다. 어.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아유, 틀렸습니다. 라이브 방송의 줄임말이죠. 네. 예, 이게 라방인데 네. SNS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켜는 거잖아요. 요즘 사진이나 동영상 올리는 것보다 그냥 라방 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화제였던 그런 라방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뭐죠? 네, 이거 보이시죠? 예. 이분 포즈가 굉장히 시선 강탈인데 예.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어디처럼 보이시나요? 약간 뭐 뒤에 이제 써 있네. 용산공원 맞아요. 경비? 네. 그래서 여기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 용산공원 경비사무실이고요. 예. 저분은 용산공원 경비원입니다. 예. 야간에 근무를 하면서 예. 사실 라방의 장점이 언제 어디서나 켤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핸드폰 있으면 이건 일하면서 켜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오른쪽에 아까 사진 읽어주셨는데 용산공원 경비보안 경찰아님 공익아님 예. 급여 비밀 아. 이렇게 써놨습니다. 본인이? 네, 본인이 저렇게 써놓은 거고요. 예. 야간 근무하면서 저렇게 한 달 넘게 라방을 했다고 합니다. 한 달 넘게요? 네. 그래서 뭐 별별 일을 다 했나 봐요. 예. 이제 라방 켜놓고서 이제 그 공원 순찰하고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스몰 웨딩한 사람들 놓고가 면사포를 머리에 쓰고서 예. 또 라방을 하기도 하고 사실 뭐 이 정도면 이 방송인 수준인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이 제보를 해가지고 이게 잡힌 겁니다.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라방한다. 그렇죠. 간도 크다. 이런 그러게요. 생각이 들고 장소가 또 용산공원이면 대통령실이 코앞인데 네. 경비원이 경비는 안 하고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해직됐다고 들었는데 네. 라방하고 싶으면 퇴근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뭐 제가 좀 이해를 하자면 좀 네. 심심해서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사실 예. 저기 이제 아무나 볼 수 없는 혹은 들어가 볼 수 없는 뭐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노리고서 좋아요를 많이 얻으려고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근데 요즘 라방이 진짜 인기기는 합니다. 아, 네. 예, 이게 그냥 방송 시작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녹화하지 않는 이상은 저장이 안 돼서 그 시간 놓치면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딱 들어가서 보는 거죠. 네. 그 시간에.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연관어에 연예인 이름 많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라방 맛집으로 소문난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아. 바로 BTS 정국 씨. 아. 예, 이 새벽에 라방 한번 켜면은 갑자기 켜요, 그냥? 네. 어.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온지 혹시 아세요? 얼마나? 기본이 1,000만 명. 1,000만 명? 네. 그러니까 시청률로 따지면 한 20% 정도 되지 않을까. 더 되지 않나? 물론 전 세계인들이 보긴 하지만요. 예. 부럽습니다. 그래서 아미들이 갑자기 저거 언제 킬지 모르니까 새벽에 잠 안 자고 기다리는 아미들도 있어요, 진짜로. 맞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자, 방송국 저리 가라 하는 이제 파워들을 내뿜는 그런 스타들. 자, 오늘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수달입니다. 수달? 수달 연관어도 좀 귀여운 것들이 많아요. 예. 뭐 마스코트라든지 예. 굉장히 귀엽죠. 네. 예. 규 수달. 끼우. 규. 예. 수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보노보노 캐릭터가 수달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 만화에 아니 보노보노는 해달. 해달이요? 아, 그래요? 네, 수달이랑 해달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수달 해달 뭐가 어떻게 달라요? 제가 이제 한 방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까 공부하는 거 내가 봤어. 네. 예. 자, 딱 봤을 때 여기 보면 이제 약간 똑소리 나게 생기면 수달이고 뭐 제가 가서 조개를 딱 빼앗는데 조개를 뺏겨도 하면서 빼앗길 것 같이 생긴 애가 해달입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보면 딱 똑소리 나게 생겼고 약간 순하게 생겼잖아요. 아, 네. 좀 더 똑똑해 보이면 수달. 네. 약간 넉넉해 보이면 해달이에요. 맞아요. 그 둘 다 이제 족대비과인데 네. 사는 곳이 달라서 생김새도 좀 달라졌어요. 어쨌든 이제 둘 다 귀엽죠. 예. 근데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네. 사진 보면 수달 귀엽다는 말 쏙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떤 사진이죠? 어머, 아이고.
굉장히 좀 심하게 다치셨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신 이유는 저 상처들이 이제 수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상처들이 수달이 낸 거고요. 실제 피해는 사진보다 훨씬 심각했다고 해요. 미국 몬태나주에 있는 강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예. 여성 3명이 이제 튜브를 타고서 한창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뭔가 물속에서 갑자기 일행들을 깨물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수달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일행들을 공격을 한 겁니다. 막 계속 핥히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고 하고요. 예. 저 여성분이 이 사고로 지금 귓바퀴 일부가 잘리고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5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는데 다행히도 목숨이나 뭐 다른 데는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생명에는 네. 지장이 없는. 저는 수달은 그냥 약간 귀요미과인 줄 알았는데 원래 이렇게 좀 공격성도 있고 무서운 동물인가요? 동물은 야생동물은 함부로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김새 보고 예. 이 야생동물들 판단하면 절대 안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하던데 그럴 만하죠. 진짜 위험했던 상황이 또 있거든요. 한번 네.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사람이 위험했던 상황은 아니고 예. 이 사진 보면 더 실감이 날 텐데 예. 원래 이제 수달 아쿠아리움 사육사들이 손에 꼽는 맹수가 바로 이 수달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사진 보면 아까 이제 요건 뭘까요? 수달인지 해달인지 딱 보이시죠? 똑소리 나네. 그쵸. 수달. 수달이요. 네. 근데 오른쪽 이제 물고 있는 게 뭐냐면 악어예요.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좀 피가 보여서 모자이크를 했지만 수달이 악어를 물고 있는 그런 사진인 거죠. 아프리카에 있는 수달들은 이렇게 악어도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합니다. 원래 수달은 작은 맹수과로 분류되는 족제비과 동물, 아까 설명드렸죠. 네. 물고기, 개구리 사냥해서 먹는데 저 귀여운 수달들도 맹수는 맹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냥 본능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네. 수달. 네. 조심해야겠네요. 그리고 뭐 동물 하나 더 준비하셨죠? 네, 이 온라인에서 흉폭한 맹수로 엄청 유명한 동물이 있습니다. 예. 자, 요 사진 보시면 뭔지 아세요? 레서 판다. 흉포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레서 판다입니다. 예. 예, 이게 어쨌든 이 레서 판다가 이게 쿵푸 팬더의 사부로 나오는 그 맞아요. 예. 그러면 정말 무술을 잘하고 흉폭합니까? 네, 아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예. 너무 귀여워서 심장이 멎을 것 같다고 해서 흉포한 맹수로 불립니다. 이게 온라인에 흉포한 맹수 치면은 이 레서 판다 관련 짤들이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아까 레서 판다 일어선 거 이거 엄청 귀엽네요. 저게 이제 천적 만나면은 몸짓 크게 부풀리려는 그런 네. 행동이에요. 네. 그래서 위협한다고 하는 건데 진짜 이 심장을 폭격한다라고 해가지고 심장 폭격기로 불립니다. 어쨌든 오늘 수달로 놀란 가슴 달래주려고 좀 레서 가지고 판다로 와봤습니다. 마무리를. 이 친구는 진짜 흉포하지는 않고 심장을 폭행하는 그런 귀여운 흉포합니다. 보니까 우리 신앵커님이 수달 닮았고 예. 박앵커님이 약간 해달 같은. 아, 그래요? 제가 좀 넉넉한 그런 타입입니다. 뭐 달라고 하면 바로 뺏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똑소리 나는 제가 예.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죠. 소개해 주시죠. 네. 자, 마지막 키워드는 스쿨존입니다. 스쿨존. 네, 스쿨존 연관어를 쭉 보시면 뭐 사고도 있고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뭐 등등등 단어들이 보이죠. 스쿨존 왜 또 화제가 된 건지 혹시 또 무슨 사고가 있었나요? 다행히도 그건 아닙니다. 예. 그 지난 5월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숨진 그 배승아 양 기억하시죠? 네. 그렇죠. 그 뒤로 이제 경찰이 대대적인 스쿨존 단속을 벌였어요. 예. 근데 이제 인천에서 스쿨존이 해제가 된 일반 도로인데 예. 거기서 스쿨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를 했다는 겁니다. 아. 약 2달 동안 6천 명한테서 부과된 이 잘못 부과된 과태료가 무려 4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도로가 원래는 스쿨존이었는데 해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5월부터 스쿨존이 해제가 됐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스쿨존 표지판이라든지 예. 아니면 시설이 남아 있어서 예. 경찰이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에 전환을 해보면 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스쿨존 표지판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2달 동안 6천 명이나 적발이 됐다는 건 표지판을 보고도 속도를 위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도 잘못하긴 했지만 예. 어쨌든 스쿨존인 걸 알고도 거기 위반한 사람들이 지나가신 있다는 분들도 거니까. 솔직히 잘한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 드는데요. 해달답지 않게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예. 예. 그 스쿨존이 해제가 됐으니까 예. 내비게이션에서도 안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람들이 원래도 많기도 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행안부가 딱 5주 전국 스쿨존 단속했는데 5주 동안 5만 건이 넘게 적발이 됐다는 그래요? 거예요. 예. 사실 이 스쿨존 온라인에서 항상 논란이 많은 그런 키워드입니다. 예. 이 스쿨존 제한 속도가 30km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제한 속도가 너무 과도하고 이 스쿨존 사고 처벌도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스쿨존에 대한 제재를 조금 완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도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정치권에서도 예. 그 스쿨존에 특히 심야 시간대에는 예. 제한 속도 조금 풀어주자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쿨존 제한 속도 완화도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때마다 이제 누리꾼 찬반도 굉장히 갈리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네. 누리꾼들 좀 의견을 보겠습니다. 네. 찬성하시는 분들은 밤 늦은 시간에 너무 저시속이 과도하다. 예. 아이들 학교 끝났는데 이거 제한하는 거는 좀 불필요한 거 아니냐. 예. 근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스쿨존 사고 여전히 많기 때문에 안 된다. 예. 그 스쿨존 인식 강화를 위해서라도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판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쿨존에서 사고가 우리가 네. 잊을만 하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사고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전은 조금 과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들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린이 시각에서 한번 좀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어린이 눈높이로 이 스쿨존을 둘러본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일부러 이제 카메라 영상 취재 기자가 밑으로 찍은 네. 그런 영상이군요. 이 눈높이가 완전히 달라요. 아. 그냥 차량도 굉장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겠죠. 예. 저 높이에서 보면은 진짜 자동차 바퀴가 이만하게 보이겠어요. 아이들한테는. 이 여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이 스쿨존 사고가 통계적으로 많은 편이죠. 네, 스쿨존 그 사고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요. 1년에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평균 500건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 운전자들의 불편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어린이들 도로 위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마음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훈훈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오후의 키워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달이라고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기사를 보니까 네. 입추가 지나면서 요새 모기가 더 극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특히 국내 말라리아 환자 수가 500명 넘었다는 네. 뉴스를 저도 봤는데 야외 활동하실 때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도 모두 건강하게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